그거는 이제 변호사님 생각이시고요. 지금 변호사님 말씀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지금 이 보수 야권이 이 코로나19를 이용하는 방식이요. 정은경 본부장은 잘하는데 정부하고 대통령은 무능하다. 이 얘기는 메시가 공을 잘 차는 게 아니고 메시의 왼발이 공을 잘 차는 거야.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이제 글로벌 팬데믹을 WHO에서 선언하고 나서 곧바로 이제 유럽, 북아메리카 여기서 대규모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죠. 우리는 이미 그 전부터 시작이 됐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시민들이 일상의 삶을 매우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의 이동이 줄어들면 만남이 줄어들고 이러면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뭐 이 경기의 급격한 하락이라는 것은 불가피한 거죠. 뭐 필연적인 겁니다. 우리가 다 겪고 있는 일이고요. 이제 표면상 후보들이 선거운동, 대면 선거운동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소독약 통 메고 다니면서 뭐 골목 구석에 가서 방역하고 SNS 올리고 이런 거 정도 하고 있던데, 그래도 시민들의 그 선거에 대한 관심은 밖으로 표출되지는 않지만 또 다른 때의 그 국회의원 선거 못지않게 저는 바닥에서는 흐르고 있다고 봐요. 다만 이제 상황이 이래서 잘 표출되고 있지 않은 거죠. 선거는 연기하려면 이제 정상적인 선거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을 경우 대통령이 이제 연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물류 흐름이나 교통이나 이 모든 것들이 선거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리라고 보고요. 연기한다고 해도 이제 국회의원 20대 국회의원 임기 마감일이 5월 30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연기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한 달 후에 뭐 상황이 더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냥 예정대로 4월 15일 날 선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50은 무조건 넘죠. 저는 50은 무조건 넘는다고 보고요. 이제 지난번 4년 전 총선이 약 58% 수준이었는데, 이제 사실 데이터가 없이 말하기는 어렵지만 여론조사에서 투표 참여 의향을 물어본 것은 그때랑 별 차이가 없고요. 이제 4년 전 20대 총선 때도 진영 간 대결이 극심했죠. 왜 그때라고 안 그랬겠어요? 그때가 이제 박근혜 정부 이게 결과적인 막바지. 박근혜 정부 중반기를 지나서 한 지난 선거였는데, 선거에는 사전투표 이틀이었잖아요. 근데 지난번 총선 때도 여야 간의 진영 대결도 이제 강했고, 그 당시 집권당 안에서 정파 간의 개파 간의 싸움도 엄청나게 심했고요. 그 와중에 국민의당 돌풍도 불었고, 이런 큰 변수들이 굉장히 심하게 부딪혔던 선거예요. 그것 때문에 투표율이 좀 더 올랐을 수도 있고요. 이번 경우는 지금 이제 코로나19 사태의 와중에서 이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이 선거를 앞두고 모든 것이 정치화되고 있죠. 지금 코로나19 사태도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사태로 있는 건데, 각 정파들이 이 사태를 선거에 활용하는, 또는 선거를 앞두고 이 사태를 대하는 태도 면에선 확연한 차이가 또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코로나 사태도 역시 정치 쟁점화 되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거고요. 이것까지 겹치면서 지금 이제 지역구 선거도 양강구도로 대체로 치러지지만, 비례 선거는 이제 진영 간 대결로 왔어요.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에서 정말 심하다. 아무리 적이지만 적일수록 이름을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하려고 지금 하나만 얘기해 줄게. 노력을 했잖아요. 순간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나올 뻔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거 편집해 주세요. 다시 할게요. 미래한국당이라는 비례 정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아직 이름을 확정은 우리 녹화 시점까지는 안 했지만, 여하튼 민주당 플러스 알파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하튼 뭐가 붙긴 더 붙었어요. 이렇게 해서 또 비례당을 또 만들어요. 이게 진영 비례예요. 진영 비례. 그러면 비례 선거에서도 뭐 정의당처럼 제3당이 있긴 하지만 큰 두 정치 세력이 그냥 비례 전문당을 만들어서 비례 투표까지 충돌하는 양상이에요. 거기다가 뭐
지금 야당 보수 야당의 정부 특히 대통령에 대한 공격은 아주 극단적인 형태로 진행이 됐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정책 쟁점들도 지금 뭐 소득주도 성장을 계속 하느냐 마느냐부터 시작해서 뭐 대북 정책을 지속하느냐 바꾸냐에 이르기까지 터져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이제 TV 토론 시작되면 터져 나올 거예요. 그런 정책 쟁점들도 날카롭게 이렇게 맞서 있어서 저는 뭐 이번 선거의 투표율이 예전 선거에 비해서 특별히 낮다고 볼 이유는 없다. 큰 틀에서 보면 두 가지 변수가 이번 총선을 좌우하는 것 같아요. 첫째는 문정부 지지냐 반대냐 그게 일단 크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지금 집권 세력이 어느 정도 잘 대처했다고 보냐. 그러니까 유능하게 대처했냐 무능했냐. 이 판단 두 개가 이번 선거전을 결정짓는 변수로 등장한 것 같아요. 지금 보기에는. 이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정부가 하는 일은 여러 방면에 걸쳐져 있죠. 이제 변호사님 평소 주장처럼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 중간 평가는 그 말씀도 옳아요. 옳은데 이제 경제를 잘 운영했나 아니냐 보면 부정적인 평가가 많아요. 여론조사를 보면. 시민들이 경제 성적표가 별로 안 좋다고 데이터가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왜 대통령 지지는 그래도 반 가까이 될까? 뭐 대통령이 경제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또 경제 성적표가 나쁘다 하더라도 이것이 정부의 특정한 정책 실패 때문이냐 또는 정부가 일을 안 해서 그러냐 아니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또 괜찮게 방향을 잡고 하고 있는데 뭐 다른 요인 때문에 성과가 덜 나는 거냐 이런 복잡한 판단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지표가 안 좋다고 해서 무조건 정부에 대해서 지지를 안 하는 건 또 아니에요. 이제 제가 이번 총선은 좀 특이한 점이 있다고 보는 거는 4년 전에 그 당시 여당이던 이 보수 정당에서 펼쳤던 야당 심판론이 안 먹혔어요. 그때는 결과적으로 보면. 근데 지금 약간 다른 점은 이게 탄핵 후에 치러지는 첫 번째 국회의원 선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하는 국회의원 선거예요. 제가 우리 전 변호사님하고는 전에 다른 토론에서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 탄핵을 마저하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이 일부 유권자들한테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보수 야당이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좀 현명하고 효과적인 어떤 대여 전술을 펼쳤느냐 하는 점에서 거의 모든 이슈에 대해서 반대만 하고 이렇게 했지 않냐 이런 인식이 또 한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야당 심판론이 일부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정권 심판론이나 야당 심판론이 비등하게 나오거든요. 이제 정권 심판론이 좀 더 높은 조사도 있지만 야당 심판론이 좀 더 우세한 조사들도 있고요. 이렇게까지 이게 먹히는 이유는 저는 지금 보수 야당이 지난 3년간 해온 행태가 탄핵이 완성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이제 상당한 유권자들의 인식을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냥. 그건 지금 말씀하신 요인이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좀 다른 요인에 주목해요. 4년 전 총선하고 비교하면요. 후보가 훨씬 더 많아요. 이 진보 쪽에. 경북 지역에 민주당이 전 지역구에서 후보를 다 냈습니다. 지난번 총선 때 후보를 거의 못 냈거든요. 경북 지역에. 대구에 지금 두 군데 아직 이제 후보를 못 찾고 있는 데를 빼면 대구 경북 지역 전체의 후보를 다 냈어요. 그리고 그 지난번 총선과 비교하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여당의 지지율이 야당 보수 야당에 비해서 낮긴 하지만 과거보다는 훨씬 높아졌어요. 이제 이런 점을 보면 예전에 뭐 4년 전 선거에서는 경산시 같은 경우에 그때 실세였던 그 경제부총리 그분이 거기 현역이었는데 거기 후보 다른 당이 아무도 없어서 정의당의 젊은 여성 후보가 나가서 66대 33, 65대 35인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가 뻔히 보이는 선거에는 유권자들이 덜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은 국회의원 총선이 예전보다 여야 간에 훨씬 치열하게 치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공천 탈락해서 무소속 출마하는 분들이 또 있죠. 그렇게 그런저런 선거 자체의 메커니즘 때문에 투표율은 지난 총선보다는 적어도 TK 지역은 올라갈 거라고 저는 봐요. 예.
의사협회는 매우 정파적인 지금 지도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감염병 관리와 관련해서 최고 전문가는 질병관리본부예요. 그리고 지금 정부는 질병관리본부가 판단하는 대로 하자는 대로 다 해왔어요. 지금까지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주고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어떤 프레임이 나오냐 하면 정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약간 지금 스타가 됐어요. 기자분들도 함부로 못해요. 지금 이제 브리핑할 때 보면.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하고 정은경 본부장은 잘하는데 정부하고 대통령은 무능하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메시가 공을 잘 차는 게 아니고 메시의 왼발이 공을 잘 차는 거야.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질병관리본부는 정부의 방역 조직이에요. 그리고 정부에 속해 있고 이 전문가 집단에서 내린 판단을 청와대와 총리실에서 각 부처로 전달을 해서 필요한 자원들을 가동해주면서 지금까지 임해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고요. 이 미지의 바이러스,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신종 바이러스로 인한 광범위한 전염병이라는 것은 굉장한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때는 이 정파적인 이용이 되게 쉬워요. 어느 정당 뭐 의원들 회의하는 데서 뭐 잘 관리하면 돼 앞으로 뭐 이대로 지금 좋아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이미 정파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대구를 봉쇄한다. 표현이 좀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이긴 하죠. 그러나 정부에서 특정 지역을 봉쇄하는 정책을 우리 정부가 쓴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그걸 검토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전염병에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어요. 말 실수죠. 표현의 실수인데 그거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이 정부가 대구 경북 지역을 차별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선동해냈고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게 먹힌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내가 보기에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는요 정말 머리부터 바꿔야 돼요. 그 변호사님 혹시요 바이러스가 없는 상태에서 진단시약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우리 질병관리본부가요. 난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요. 이 코로나19 사태에 질병관리본부가 무엇을 했는지를 추적해 보려면 작년 12월 모의훈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를 다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방송에서 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족한 게 많죠. 이게 모르는 병이고 그리고 언제 올지 언제 이것이 어떤 형태로 닥칠지 모르는 조건에서 신천지 사태가 팍 터지면서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가 됐습니다. 다 허둥지둥할 수밖에 없죠. 오리도 빚어지고 뭐 착오도 생기고 다 그런 거죠. 그런 건데 전체적으로 이 미지의 전염병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 사태에 이 방역 당국이 이것이 현실화되기 전부터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와서 오늘에 이르는가를 쭉 추적해 보면 변호사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동의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나타나는 여러 현상을 보고 막 사람이 생명을 잃은 거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붕괴하고 마음이 아프고 이런 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이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조직의 어떤 행위, 그것을 평가하는 잣대로 삼기에는 이 사태는 아주 다면적이다. 저는 그렇게 우선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경위를 보면 이 전염병이 더 이상 예전처럼 모든 사람에게 찾아가는 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파리 가면 교회 베르사유 궁전 있잖아요. 거기 이제 부르봉 왕과 왕들이 승계된 순서를 보면 왕한테 증손자 가고 그다음에 손자 가고 막 이래요. 그러면 중간에 아들하고 손자는 다 어디 갔냐? 다 죽었어요. 왜 죽었냐? 봤더니 천연두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지금 세균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이 한 150여 년밖에 안 돼요. 바이러스는 100년도 안 됩니다. 그보다 더 작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세균과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병을 일으킨다는 점을 확실히 과학자들이 알게 되기 전까지는 이거는 신이 내린 징벌이라든가 이런 걸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 속에는 이런 역병이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의지가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낡은 사고방식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왕족들이 그렇게 걸려서 죽을 정도니까 일반 민중들이나 왕족이나 차이가 없었어요.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왜냐? 뭔지 몰랐으니까. 지금 우리가 알아요, 이거를. 이것이 어떤 식으로 퍼져나간다는 정보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 코로나19는 보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위험으로 다가가지 않아요, 이미.
이제 주로 어떤 분들이 이 위험에 많이 노출되냐 하면 어쩔 수 없이 그 노출이 되기 쉬운 생활 환경에 있는 분들이요. 뭐 콜센터에 계시는 분들. 전형적이게 콜센터에 일하는 분들이세요. 이분들은 자기 의지와는 무관하게 그 환경에 노출이 된 거예요. 되게 불운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다닥다닥 밀집해서 일하는 환경이 아니고 쾌적한 환경에 일하는 사람들은 확률이 떨어져요. 이 접촉할 확률이. 그래서 이게 이미 사회적으로 균질적이지 않아요. 두 번째는요. 이것도 사회적이기도 하고 개인적이기도 한데 정보를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요. 이 바이러스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정보가 수없이 발신되는데 이 정보를 안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오래된 신념, 그것이 종교적인 것이든 뭐든. 이번에 은혜의 교회 소금물로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과학자들이 발신한 정확한 정보가 있고 그 정보를 우리가 소화해서 나의 행동을 조율해 보면 그러면 이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근데 뭐 예배를 하면 신이 나를 보호해 준다든가 이런 아주 지극히 비과학적인 종교적 신념이라든가 기타의 어떤 사고방식 때문에 이걸 회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천지 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집단 감염을 불러일으킨 사례들을 보면 두 개 중에 한 개예요. 하나는 자신의 선택과 무관한 생존 환경, 직업 환경. 예, 직업적인 환경 때문에 걸린 분들과 그다음에 스스로 선택한 신념 때문에 과학적 정보를 배척한 분들이 걸린 거예요. 이분들이 이 두 번째 그룹에 있는 분들은 정부의 공고를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방역 당국을 힘들게 해요. 함께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두려움을 줘요. 그런데 그래서 여기에 감염이 되는데 그걸 살리려고 또 정부는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어떤 뭐 신천지 그 신도인 어떤 분이 이 전수조사에 응하지도 않고 숨어버렸어요. 어떤 폐공장에. 그래서 경찰이 투입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추적해가지고 찾아냈어요. 보니까 그 꼴방에 혼자 앓고 있는 거예요. 이 확진자였어요. 그 사람을 데려다가 강제로 그 이제 경찰관들은 접촉하면 안 되니까 119를 그 방역팀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 강제로 입원을 시켜서 치료를 했어요. 이 사건을 제가 보면서 국가가 뭐 때문에 저 사람을 구할까? 그 화난 사람들이 그 꼴방에 죽게 내버려두지 뭐하러 그 쫓아가가지고 그 많은 세금을 들여서 추적을 하고 이래서 그 사람을 또 국가에서 다 돈 들여서 치료해주고 왜 하냐 이거예요. 왜 하냐 하면 그 사람을 치료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위험에 노출돼요. 이 전염병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무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감염될 확률을 높이는 행동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 혼자서 그게 끝나면 모르는데 이게 독립된 위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끝까지 추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정부가 완벽하게 한 것은 결코 아니고 역학고리들을 한 개씩 두 개씩 놓치고 보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하고 이래가지고 집단 감염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또 한쪽이 허물어지면 또 쫓아가서 어떻게든 막고 이렇게 지금 분투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요. 시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취득하시고요. 나 자신을 지키고 나 자신을 지킴으로써 이웃을 보호하고 국가의 부담을 안 지워주는 이런 행동을 최대한 좀 하면 좋지 않나. 근데 그거는 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우선 각 정부마다 한 번씩 전염병이 왔잖아요. 다 이제 동물에서 온 전염병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종플루는 인플루엔자니까 그거는 이제 AI 바이러스, 소위 조류독감이라고 해서 계통이 다르고 이제 사스, 메르스, 그다음에 코로나19 이거는 전부 다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이에요. 같은 이렇게 사촌들이에요, 전부 다. 근데 사스 때는 우선 중국에서 유입된 케이스가 세 건인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세 건을 다 공항에서 잡아냈고 국내 전파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한중 간의 인적 교류가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빈약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때 감염자가 적어 20몇 명이 세 명. 세 명밖에 없어요. 세 명이 국내로 유입됐고 그 세 명을 제가 알기로는 다 찾아내서 이제
이게 확산을 차단했기 때문에 국내 감염이 제로였어요. 그러니까 운이 좋았어요. 이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운이 좋았다고. 그래서 사스 때 그거 겪고 나서 이거 좀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해서 질병관리본부라는 이제 방역 전담 조직을 만든 거고요.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신종플루는 그는 예측되었던 코스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자도 몇백 명 되고 감염 수도 많아서 뭘 잘못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그때 신종플루는 감염력이 엄청나게 높고 독성이 굉장히 약화된 변종으로 대유행이 왔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글로벌 대유행이 팬데믹이 선언이 됐고 그리고 사망자가 몇백 명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겨울마다 오는 계절 독감 치사율의 반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신종플루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가졌지만 얘가 전파력을 키우는 변종이 나오면서 독성을 현저히 약화시키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해마다 돌아오는 계절 독감 수준으로 가버렸어요. 잘 지나갔죠, 그거는. 뭐 대처를 잘했든 못했든 그 자체로서 괜찮았고요. 문제는 메르스 때인데 우리가 메르스 때 굉장히 큰 교훈을 얻었거든요. 사회적으로. 그 메르스는 대처를 잘못해서 생긴 일인데 그때 식으로 하면 지금 박쥐고기 먹지 마세요 이런 캠페인을 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하기도 감염이어서 객담 검사를 하기 위해서 가래를 강제로 추출하지 않으면 몸 밖으로 잘 안 나오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다 병원 내 감염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위기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였다고 지적을 받았잖아요. 뭐 좀 자세한 내용은 좀 얘기해 주시겠지만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파하고 그다음에 이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방역과 관련된 주체들의 공동행동을 조직하는 이 행위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충격적으로 지금도 느끼는 거는 당시 삼성병원에 그 검역관들이 방역팀을 만들어서 갔는데 보안요원들이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그거는 일개 민간 병원이 국가의 권위를 짓밟은 사건이었거든요. 그게. 저는 그게 충격적이었고 이렇게 하면 망한다. 메르스는 전파력이 굉장히 약한 질병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끝난 거지. 이 코로나19 같은 정도의 전파력을 가진 병이 그때 왔으면 진짜 카오스로 갔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얻은 교훈이 이번 코로나19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그때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방역 당국과 관련 정부 부처들의 노력이 그나마 이렇게 잘 조직됐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지금 방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아까도 한번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인간은 각 개인은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정보 처리자인데 굉장히 괴팍하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측이 잘 안 돼요. 심리적인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전제를 두고 이제 전 변호사님은 여론조사를 뭐 신뢰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래서 수치를 안 보고 트렌드를 봐요. 그 시계열 데이터를 이렇게 보는데 저는 뭐 숫자에 집착하기보다 일단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정부가 했던 위기 커뮤니케이션 면에서 보면 이제 국내외적으로 방역 당국이나 정부 당국자들이 늘 하는 말이 우리 방역 당국의 기본적인 방침이 첫 번째가 투명성, 두 번째가 신속성, 그죠? 세 번째가 최대한의 검사, 최대한의 검사예요. 최대한의 검사. 예, 의심이 가는 이제 모든 곳에 그물을 던지는 방식으로 아주 공격적인 진단. 이 세 가지 방침을 가지고 이제 임해왔는데 이 첫 번째가 바로 위기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거잖아요. 일단은 이제 우리 정부가 하나 얻은 것은 정부가 정보를 숨기지 않는다. 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는 어떤 정보도 감추지 않는다. 이거는 신뢰를 획득한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면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녹화 끝나고 방송 나갈 때가 되면 그때 뭐 이런저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겠지만 수치에 집착하지 말고 트렌드를 보면 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잘했다가 높아질 걸로 봐요.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신규 확진자 수가 이제 감소 추세에 있다는 거. 이거 중요한 거예요. 지금 외신이나 혹은 외국 의회에서 분석하는 걸 보면 나중에 이제 한번 그래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중국부터 시작해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던 나라들을 첫 환자 확진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1일차, 2일차, 3일차 이렇게 시계열 데이터를 해서 그래프를 해놓은 걸 보면 다
똑같아요. 일정 기간 바닥에 붙어 가다가 어느 어떤 사건을 슈퍼 전파 사건을 계기로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게 끝없이 올라가는 것 같다가 갑자기 팍 꺾어져요. 이게 중국은 완전 봉쇄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한국 경우는 이렇게 가다가 꺾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부분 한 30일치를 갖다 붙이면 모든 나라가 다 똑같아요. 그래프가. 나라마다 뭐가 차이가 있냐 하면 어디까지 올라가냐. 그리고 이것이 변곡점에 도달하는 때까지 시간이 며칠 걸리냐. 결국 시간 싸움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외국에서 우리는 한국과 같은 그래프를 원한다. 이런 이제 정치 지도자들의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외신에서 그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각국의 그래프 비교를 통해서 평가를 하면서 그 외신의 평가가 우리 국민들의 판단에 반영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제 외신의 평가는 상당히 상대평가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요소 있고요. 그래서 저는 더 좋아질 거로 예측을 하고요. 변호사님 말씀 중에 딱 하나 제가 토를 달면 뭐 나중에 편집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제가 붙이는데 일본 정부의 조처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게 치사율이 낮은 질병이 아니에요. 이게 계절독감 치사율이 지금 미국에서 올겨울에 4만 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 그게 0.0 몇 되거든요. 그 치사율이요. 워낙 그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파가 워낙 많이 됐으니까. 예. 그래서 몇만 명의 사망자가 나와도 인구 3억 넘는 나라에서 치사율이 0.1보다 훨씬 낮아요. 0.0 몇 대요. 0.1 밑에예요. 예, 그러니까 그 계절독감 사망자가 꽤 많기는 하지만 워낙 광범위하게 감염되기 때문에 치사율이 낮은 거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지금 WHO가 집계한 평균에 따르면 3%가 넘어요. 한국이 지금 1% 좀 못 되고요. 높은 나라는 7%가 넘습니다. 이 정도의 치사율은 치명적인 질병으로 분류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일본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탈리아나 스위스나 이런 데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특정 지역의 환자가 폭증하면 병원 기능이 마비돼요. 중국도 우한 후베이에서 그 현상이 있었거든요. 장례 절차가 다 마비되고요. 사망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시스템이 붕괴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병이거든요. 일본은 저는 이제 사망자 통계를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일본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안 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자료를 통해서만 추측할 수 있는데요. 올겨울 계절독감 사망자하고 예년의 계절독감 사망자의 데이터를 비교해 보거나 제가 거기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거 할 시간은 없어요. 연구자들이 할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평가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아까 영국 정부가 왜 태도를 바꿨냐. 이게 되게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건데 국가는 무한 책임이에요. 정부는. 이 전염병 관리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책임 범위에는 제한이 없어요. 전염병 관리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무한히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정부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은 정부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정부는 어디까지 할 수 있냐 하면 그 사회가 그 시점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방역 자원을 남김없이 가장 효과적으로 동원했냐 못했냐에 평가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자원을 지금 정부는 동원할 수 없잖아요. 그 지금 문재인 정부다. 그럼 문재인 정부는 2020년 봄 이 시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고 동원 가능한 모든 방역 자원을 다 파악하고 동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성공했냐 못했냐. 그러니까 자원이 있는데 동원 못했으면 실패해요. 동원은 했는데 비효율적으로 했으면 그것도 실패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평가의 잣대인데 마스크 문제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스크 문제는 우리나라는 되게 운이 좋아요. 마스크와 관련해서는. 유럽은 미세먼지 문제가 우리보다 훨씬 덜해가지고 평소에 마스크를 안 껴요. 저만 해도 작년에 박스로 사놓은 마스크가 있어서 금년에 마스크를 한 개도 안 샀어요. 온 식구가 다 쓰고 다녀도.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하면 평소에 우리나라의 마스크 생산 능력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됐을 때 약 1,000만 개를 하루에 생산할 수 있었어요. 미세먼지가 좋은 일을 했네. 그 좋은 일을 했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긍정적 부작용을 일부 남겼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시민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마스크가 필요해요. 5천만 명이에요. 그러면 최대 공급량은 1,000만 개고 잠재적 수요는 5천만 개다. 그리고 재고는 확인이 잘 안 돼요. 각 가정집에 재고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 중국에서 막 사태가 터졌을 때는 지원을 좀 했죠. 수출도 허가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각해지니까 막았어요. 근데 여전히 좀 늘려서 그동안에 막 공급업체가 새로 생겨서 1200만 개 한대요. 지금 하루에. 여전히 4분의 1밖에 안 돼요. 잠재적 수요에. 그러면 자, 총 공급은 1000만 개, 총 수요는 5천만 개. 이 사이에 어떤 원리로 이 마스크라는 자원을 국민들에게 배분할 수 있는가? 답은 첫 번째 시장 원리. 시장 원리 하면 값이 올라가요. 그럼 돈 많은 사람은 사고 돈 없는 사람은 못 사게 되겠죠. 이거 할 수 없어요. 두 번째, 가격 통제. 그래서 가격 통제를 하면 선착순이래요. 가격 통제를 하면 와서 줄 서는 사람이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밤새 줄을 서게 돼요. 이러면 줄 설 수 있는 사람이 사가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온 게 배급제잖아요. 오브제. 오브제는 배급제예요. 공짜 배급은 아니지만 정해진 가격 통제하고요. 그다음에 1인당 살 수 있는 양 통제하고요. 파는 장소를 통제했어요. 그래서 분배를 하는데 이거를 또 무슨 사회주의라고 그러니 사회주의 맞지? 그러면 저는 이 사회주의가 좋아요. 그거는 이제 변호사님 생각이시고요. 이게 정색하고 말해야 되는데 이 대목에서.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어요. 지금 이 보수 야권이 이 코로나19를 이용하는 방식이요. 그러니까 친중 정권 프레임이요. 근데 북한에 뭐 좀 줬으면 그거 공격되게 할 텐데 북한에 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동안에 막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마스크가 퍼져서 그랬다. 데이터도 무시하고 싹 다 무시하고 그냥 몇 개의 사실과 그다음에 그냥 주장을 섞어서 이 프레임을 계속 걸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참 우파를 잘 대변하시네. 그러니까 별로 효과 없고요. 다 지난 얘기고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 표현이면 제가 받아들일게요. 그보다 더 심한 표현도 참 많이들 쓰는데. 아니, 이 정도를 얘기 못하면 어떻게 해요? 얘기 다 하시잖아요. 다만 제가 동의를 안 할 따름이죠. 예, 지금 상황이 뭐 문재인 정부 4년 차 들어와서 이제 국회가 4년 전에 만들어진 국회여서 여야 간에 그냥 팽팽한 힘겨루기를 뭐 한동안 오래 계속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을 하시든 좀 승패를 갈라줘야 뭐가 되든 안 되든 뭐 결판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꼭 투표하시고 그리고 뭐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해보시고 더 좀 하게 한번 확실하게 힘 실어줘야 되겠다. 그럼 그쪽으로 실어주시고 이대로 가면 나라 망하겠다. 이거는 뭐 막아야 되겠다 싶으면 반대쪽으로 힘 실어주시고 어느 한쪽으로 좀 결정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투표는 꼭 해주십시오.